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 1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단식 농성 중인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조사할 것이 남았다며 재출석을 통보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 없이 범죄를 조작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9시 50분쯤 조사 시작 11시간 만에 수원지방검찰청 문을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명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잠시 감았다 뜬 뒤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치 검찰이란 용어를 써가며 검찰 수사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될 악습이고,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대납 과정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김성태와는 일체 그 관계를 형성하기를 거부를 했던 분이라는 거죠. 단식 10일째인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던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저녁에 조사를 중단하고 이 대표의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쯤 백현동 의혹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만배 씨 인터뷰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걸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알고도 방관했다며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과 무관한 인터뷰라며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국면 전환과 언론 탄압을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을 조력자로 지목했습니다. 김 씨 육성이 보도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하는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언론 대응을 적절히 안 해 논란을 키웠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지휘부는 친문재인 성향이었다며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고 전선을 넓혔습니다. 서슬퍼런 검찰까지 움직이게 만든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이번 방해 공작은 바로 국기문란 그 자체입니다. 당내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제보를 모으고 언론사 항의 방문 등을 검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씨 인터뷰와 후속 보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규모 수사에 나선 대선 여론조작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여러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한 여권의 국면 전환용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을 언론 탄압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남은 의혹은 지난 4월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켜 투명하게 수사하자는 입장입니다.
김 씨 인터뷰를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라고 연일 부각하는 여당과 이슈를 삼키기 위한 정략적 공세일 뿐이라는 야당의 대치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논란의 대화 녹음이 이루어진 재작년 9월 15일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소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이 재작년 여름 여러 차례 사무실로 찾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화가 녹음된 직후에 두 사람이 거의 매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압수물 분석 등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일어난 강진 희생자가 1,300명을 넘었습니다. 다친 사람이 약 1,800명이나 되는 데다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실종된 사람들도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건물 앞에 한가롭게 앉아있던 남성 2명이 갑자기 일어섭니다. 골목길을 걷던 사람들은 마구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에 놀라 우왕좌왕, 저마다 몸을 피하는 사이 건물 일부가 아찔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عليه واحد الصور كنا غاديين باش نخدموا بالليل وملي سمعنا داك الزلزال خرجنا كنجريو طاح عليه واحد المورسو من الفوق طاح ليه على راسو هذا الشيء اللي كاين اخويا. 집들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도로에 세워둔 자동차도 남아나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주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واحد اللحظه كنحس بالمخده واللحاف كيمشي ويجي بيا قلت عاد بلا باش طراجيم درت الجهه الاخرى عاوتاني هكاك هو يتجاهد هذاك الشيء بزاف 3 المرات. 현지 시간 그제밤 11시쯤 모로코 마라케시 서남쪽 약 71km 지점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BBC는 1900년 이후 이 일대에서 진도 6.0 이상 지진은 없었다며 120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라케시에서 북쪽으로 200km 넘게 떨어진 카사블랑카와 수도 라바트에서도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각각 1,000명을 넘었습니다. 희생자 수는 2004년 모로코 북동부 알호세이마 지진 당시 628명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희생자는 오래된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골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دزت مورا العشاء تقريبا نعسنا ملي نعسنا ما فات حتى 40 ثانيه ولا ما عرف شنو خرجت انا والديا كل شيء هما هذوك ولكن الدار طاح. 많은 사람들이 잠든 한밤에 강진이 일어나 대피가 늦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18.5km로 비교적 얕아 흔들림이 심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 구조대는 물론 군까지 투입된 가운데 건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주 모로코 한국 대사관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지진 발생 후 한윤회 등을 통해서 교민 피해를 파악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모로코 내 한인은 대략 360명가량으로 교민 대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북부 지역에 들어온 자동차 부품 회사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산유국들의 감산 여파로 잇따라 10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안 그래도 9주째 오른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추석 무렵 더욱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요. 고유가 악재에 하반기 경제 전망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다시 1리터에 2,000원대로 기름값을 올리는 서울 도심의 주유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 여름 좀 내려가나 싶었던 주유소 기름값은 9주째 상승 일로에 있습니다.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한 주 전보다 5원 상승한 1,750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평균 1,830원대를 넘었습니다.
경유도 10원 6전 상승한 1,640원 6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쓰게 되죠. 주유소 기름값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가격이 최근 10달 만에 1배럴에 91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브렌트유 역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결정 속에 호주 가스전 파업으로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겹쳐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주 정도 뒤 국내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급등세는 추석 즈음 국내에 추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3%대로 올라선 소비자 물가에 기름값까지 가세해 물가 고삐가 풀어진다면 내수와 기업 실적 악화로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셈법도 복잡해집니다.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그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상품 수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국제유가가 적어도 연말까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경기 향방과 이란,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며 주말마다 도심에 모였던 전국 교사들이 이번 한 주는 주말 집회를 쉬어갔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청주에서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고 정부가 약속한 교권보호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집회가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주말마다 검은 옷을 입고 도심에 모인 교사들.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대규모 추모제를 치른 이번 주말은 한 주 집회를 쉬어갔습니다. 정부가 교권보호 4대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교권보호법안 논의에 나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전문 인력을 두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해달라 하시겠습니까? 판단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교권보호 대책 논의가 지체되는 동안 교사들의 안타까운 선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교사가 숨진 데 이어 최근 대전과 청주에서도 초등교사들이 추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교사들 사이에 집단 트라우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육부는 뒤늦게 복지부와 함께 마음건강 회복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2학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마음건강 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우울증 예방과 전문 치료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원단체는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교사들은 국회 본회의를 닷새 앞둔 오는 16일 다시 모여 교권보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주말 집회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발인은 오전 10시 진행됐고 장지는 대전 추모공원에 마련됐습니다. 앞서 고인은 5일 대전시 유성구의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7일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인신매매 방지법을 시행해 인권 증진에 기여했다는 국제사회 평가를 받았지만 관련 예산은 반토막이 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4.5% 감소한 2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지역 권익보호기관 시범 운영과 피해자 지원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6천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방지법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오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철강회사에서 중국 국적인 50대 노동자가 파이프 다발에 끼어 숨진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경기도 동두천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폐기물을 옮기다 추락해 숨진 60대 노동자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을이 시작하는 9월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여름 못지않게 자외선이 강해 피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야외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좀 많이 더운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서 아이랑 바깥놀이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초가을 야외 활동에는 강한 자외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월별 자외선 지수를 분석해봤습니다. 5월부터 자외선이 강해지기 시작해 7, 8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을에는 점차 약화하지만 초가을인 9월까지는 높음 단계가 유지됩니다. 특히 가을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 두께가 1년 중 가장 얇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 시간당 자외선 노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외선에 대한 노출은 가을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노화 촉진하고 하는 그 UVA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름과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김이나 그 흑자 보통 자피라고 이야기하는 진해지고 피부층의 콜라겐의 분해가 촉진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한 달 정도는 강한 자외선이 유지되는 만큼 마치 한여름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올해 들어서만 100명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신규 환자 3명이 늘어 올해 누적 108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19명이 숨졌습니다. 3급 법정 감염병인 SFTS는 바이러스에 걸린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데 5일에서 14일간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직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는 등의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제 전북 군산에 있는 석유화학 제품 제조 공장에서 질산이 섞인 폐혼합류와 함께 가스가 누출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전주에서는 40대 여성이 4살이 된 아들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차정윤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의 석유화학제품 공장 건물 벽면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오전 9시쯤 공장에 있던 질산과 불산 등이 섞인 폐혼합류를 탱크로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흘러나온 겁니다. 폐혼합류 누출과 함께 가스도 확산하며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질산 오염도 측정 결과 경미한 수준이고 액체가 흘러간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중화 작업도 마쳤다며 자세한 누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아침 8시 반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황전 나들목 인근 터널에서는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으로 터널 안 2차선 도로가 한때 통제되며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경북 안동시 이천동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승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는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여성 옆에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던 4살 배기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부산 계금동 아파트 7층 A씨의 집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A씨 등 일가족 3명이 발코니로 피했다가 불길을 피해서 뛰어내렸는데 A씨 등 2명이 숨졌고 1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2층짜리 펜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펜션 이용객 A씨가 수돗물로 불을 꺼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살짜리 아이 2명을 포함해 일행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바깥에서 다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주방에서 화재 경보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인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 퀴어 축제의 행진대열에 난입해 행사를 방해하려 한 반대 집회 참석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열린 인천 퀴어 축제 거리 행진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참석한 기독교 단체 소속 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그제 열린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딸 주혜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따로 연설하진 않았지만 딸 주혜와 주석단 특별석 중앙에 나란히 앉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열병식 행사에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초대됐다고 전했지만 러시아 대표단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열병식에선 우리의 예비군격인 노농적위군 부대들이 참가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북한의 전략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정권 수립 75주년 구구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의 쌍무적 연대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축전에서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북 친선 협조 관계를 훌륭히 발전시키는 건 시종일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가시화된 가운데 포탄을 쥔 북한은 러시아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첨단 군사기술과 식량, 에너지 등을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데다 동북아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두 나라의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4년 전에 만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주로 경제협력과 북한 비핵화, 체제 보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무기와 군사기술 거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포탄 등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고 북한은 군사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같은 첨단 군사기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가 북한에 부족한 식량이나 에너지를 지원하고 대신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과 핵미사일 도발로 외톨이가 된 두 나라이다 보니 더 빠르게 밀착하는 셈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절실한 러시아의 사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략 신무기 개발에 러시아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그런 계산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입니다. 우리 정부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에 대해 이런 점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북러 간 밀착이 한미일의 한층 강화된 공조로 이어져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북러의 밀착과 위험한 무기 거래에 대해 편치 않은 속내를 드러내며 거리를 두고 있어 세계적으로 고립된 두 나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불법 촬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포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도 피해가 극심한 범행 특성 탓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제기됩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군복무 중이던 A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동의 없이 상대를 강제로 성폭행했고 피해자 나체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강간과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끌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불법 촬영 성범죄 피고인을 감형해준 사례는 또 있습니다. SNS 등을 이용해 아동 11명을 꼬드긴 뒤 129차례에 걸쳐 신체를 찍어 보내도록 한 18살 남성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형을 결정하면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물 유포 여부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 촬영이 이뤄진 순간부터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거란 두려움에 떨었을 가능성도 높아서 1심에서 중환형이 선고되었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 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가 성폭력 전담 재판장으로 처리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 26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건이 감형되기도 했는데 이딴 성범죄 판결 논란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공론화된 지 12년 만에 폐암 피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 협상에서는 새롭게 암 피해도 고려해야 해 해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분명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쓰고 나서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암 환자들이 한꺼번에 구제받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심사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게 맞는지 아니면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암 발생과 그 외의 다른 환경적 요인에 따른 발생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 사례마다 심사받을 경우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나이가 많다거나 흡연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인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밝혀진 만큼 간단한 서류 제출로 포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심사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했다. 나이가 많다. 과거에 무슨 다른 질병이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전부 제외할 겁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취지를 폐암 문제에도 적용을 해서 폐암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의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암 치료비는 다른 질병보다 월등히 많고 또 발병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보상과 배상의 해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조정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까지 올려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 폐암 피해 인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지만 구제받는 과정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국 최대 맹꽁이 서식지로 알려진 대구 달성습지에서 맹꽁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맹꽁이를 볼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무슨 일인지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장난감을 돌려 직접 맹꽁이 울음소리를 들어봅니다. 조심조심 망치를 두드려 맹꽁이가 살 집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인 대구 달성습지에서 열린 맹꽁이 축제. 하지만 맹꽁이야 놀자라는 표어가 무색하게 장난감과 체험 행사뿐 정작 주인공인 맹꽁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맹꽁이 축제라고 해서 맹꽁이를 보러 왔는데 그 맹꽁이를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왔지만 맹꽁이 볼 수 없어서 진짜 좀 많이 아쉬웠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못 봤는 종류라서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좀 못 본 게 좀 제일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2014년 이후 맹꽁이 개체 수가 관측도 힘들 만큼 줄면서 맹꽁이 없는 맹꽁이 축제로 전락한 겁니다. 이곳 달성습지에서는 10년 전 8만 마리가 넘는 맹꽁이가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부터 급격하게 수가 줄더니 최근 몇 년 동안은 아예 울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해가 늘었습니다. 축제를 주최한 대구시는 맹꽁이가 왜 사라졌는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사는 맹꽁이의 생태상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어렵습니다. 기후변화에다 습지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나는 등 도시개발이 거듭된 영향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맹꽁이가 이렇게 활동하는 주무대인 지역 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뚫리면서 절단이 되고 이렇게 단절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 맹꽁이가 지속적으로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는 거죠. 우선 대구시는 맹꽁이가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는 인공 웅덩이를 만드는 등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하지만 맹꽁이가 종적을 감춘 지 이미 몇 년이 흘렀는데도 손을 놓은 채 축제만 열어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전북 양식 어민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 감소에 집단 폐사로 소득은 반토막이 났는데 대출 이자가 3배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바다에서 부를 일구겠다는 꿈을 안고 고향에 돌아온 한명근 어촌계장. 하지만 요즘은 전북 양식장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지난해보다 값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폐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폐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현재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민들이 받은 정책 자금의 대출 금리는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어민들의 소득을 보면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금융 비용은 3배 이상 증가된 상태로 지금 원금 상환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태고요. 코로나 때 받은 특별 경영 자금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원리금 분할 상환 등을 유예해 주시고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북 양식 어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평균 5, 6억 원 정도. 줄도산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꽃게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항구마다 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꽃게들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제때 수거되지 않아서 이 시장 주변이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헬로TV 이미정 기자가 태안 신진항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죽은 꽃게들이 상자째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꽃게들이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주변엔 파리까지 들끓습니다. 대부분 껍질이 물렁물렁하거나 속이 비어 상품 가치가 없어 버려진 꽃게들입니다.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입구에서부터 나는 썩은 냄새에 인상을 찌푸립니다. 시장 입구 오자마자 냄새가 좀 심하고 바로 처리하는 자인데 안 하고 방치하나 봐요. 냄새가 좀 심하네요. 그게 조금 관광으로도 불편하지 않나. 폐꽃게는 지자체가 수거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민간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톤당 약 20만 원의 처리 비용을 내고 민간 업체를 통해 폐기 처리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왜 제때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걸까? 신진항 일대 폐꽃게를 수거하는 업체가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지금 오질 않으니까 수거업체가 하나라 그래. 우리는 언제가 매일 당일 처리가 돼야 좋지. 우리 돈 내니까. 하루에 7톤가량의 폐꽃게가 수거되고 있지만 밀려드는 폐꽃게 양에 비해 업체가 턱없이 부족해 제때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태안군도 지금 상황을 알고 있지만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 폐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는 것 말곤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한 게 없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비용이 더 나오게 돼요. 다른 업체에 소개해드려도 비용이 높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은 거죠. 악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한 채 태안군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과 시장을 찾은 손님들의 몫이 됐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 구간에 지난달부터 가로등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때문이라는데 공사 기간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청주의 한 도로. 곡선 구간이 많아 야간 운행에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지만 도로를 밝히는 가로등은커녕 전멸등 같은 야간 교통시설물조차 드물게 보입니다. 거의 전구간이 다 터진 거예요. 공사 구간이 불이 안 들어오네. 네. 전기가 아직 인입을 못하네.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순환도로는 보행자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청주시는 둘레길 공사 기간 보행자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는 시민들은 건설 제재가 쌓인 인도를 피해 도로로 걷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차량보다도 이제는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보행로를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보행로를 안 걸으시고 차도로 걸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행자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죠. 이곳 도로에 빛이 사라진 건 가로등 교체 작업이 시작된 지난달 초부터. 시는 빠르면 이달 안에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그 사이 다른 안전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가로등 말고 대체 조명으로 그 밝기에 대항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차피 교체 작업이기 때문에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고. 암흑으로 변한 우암산 둘레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현재 운행 중인 수소 연료 전지차와 달리 기존 일반 엔진 차량에 기름 대신 수소를 100%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엔진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효영 기자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상용화된 수소차는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한 차량인데 부족한 수소 충전소는 물론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약한 내구성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 차량 엔진의 화석 연료 대신 수소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승용차용 수소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한 수소 엔진은 기존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은 물론 성능과 안전성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보다 유리합니다. 무탄소 수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기존 엔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은 99%, 미세먼지는 90% 줄일 수 있으며 초희박 연소를 통해 후처리 장치 없이도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초희박 연소 기술인데요. 원래 수소가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량보다 보다 많은 양을 활용을 함으로써 높은 열효율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연소가 될 수 있게끔 개발한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수소 엔진을 대형 트럭이나 건설 장비, 발전용 엔진 등에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된 수소 엔진 기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동력원에서 화석 연료를 무탄소 연료인 수소 연료로 바꿀 수 있는 즉각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이라는 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수소 엔진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와 수소 원료 생산 등 인프라 확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전 세계 한류 인기 속에 호주 멜버른에선 한국 배우기 열풍이 일면서 한국학이 대학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아 학과가 정식 설립됩니다. 호주 최초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개설도 앞두고 있어서 한국 전문가 양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철 리포터입니다. 부채를 따라 우아한 선이 그려지고 관객들은 숨죽인 채 집중합니다. 이어 멜버른 한국문화회가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을 선보입니다. 멜버른 대학교 한국학 구성원들이 준비한 한국 주간 행사입니다.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의 한국학 과정을 알리고 K-뷰티와 전통음악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For me,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could see this aspect of Korean culture, and I was amazed. At the very end, they also let us play the instruments, and I had a terrific time as well. 작년에 멜번 대학교 사상 최초의 한국 문화 주간을 개최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주 동안만 이렇게 좀 빽빽하게 이벤트를 준비했더니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좀 시간이 없어서인지 많이 참여하지 못했고요. 올해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한 학기 동안 이벤트를 나누어서 이제 뭐 격주에 하나씩 이런 형태로 바꾼 겁니다. 멜버른 대학교의 한국어 수업이 처음 개설된 건 지난 2018년. BTS를 비롯한 K-팝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과목 종류와 개수를 늘려 부전공으로 한국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모인 만큼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도 저마다 다양합니다. And I'm taking Korea as a breadth subject, which is not my major, but I'm still enjoying it. And there are many Korean restaurants in Melbourne, and many people love it. So that definitely had a big impact. And then I feel like world started to understand the value of the K-pop culture as well. I study politics and I also study sociology, so I feel like it's very important for me to be able to branch out to more cultures. Really good if I knew another language because it would enable me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the culture of people around me even more. 최근에는 K-팝을 넘어 K-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 콘텐츠 전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학 과정 규모도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학기를 기준으로 한국학 수업을 들은 1학년 학생만 300여 명, 강의실은 늘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이처럼 관심과 열기가 커지면서 내년부터는 한국학 과정이 전공 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호주 최초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개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호주 최초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도입할 예정이고 2014년부터 이게 멜버른 대학교에서도 한국학 메이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공이
이 도입이 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첫 번째 전공 학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어 수업 개설 6년 만에 한국학과를 정식 설립하게 된 멜버른 대학교는 앞으로 한국과 호주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국 전문가 양성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프로야구 4개 구장에서 연속 경기가 열리면서 토요일에 오후에 무려 9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기아는 선두 LG와의 연속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조종욱의 적시타로 기어이 6대6 동점이 된 8회 말 LG가 마무리 고우석을 마운드에 올리는 강수를 둡니다. 하지만 박찬호가 고우석의 커브를 받아쳐 역전 적시타를 쳐내면서 기아가 짜릿한 한 점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노아웃 만루 기회에서 대타 최영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LG 투수 박명근의 공을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만루 홈런을 터뜨립니다. 6회에는 나성범이 2점 홈런으로 점수차를 넉 점으로 벌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기아는 선두 LG와의 더블헤더를 모두 쓸어담으며 다시 상위권 도약을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노시환의 평범한 뜬공이 키움 야수들이 서로 미루는 사이 중견수와 내야수 사이에 떨어지며 1타점 2루타로 연결됩니다. 9회 이진영의 쐐기 타점까지 더한 한화는 키움을 3대1로 이기고 더블헤더 2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한화는 5연승을 달린 반면 키움은 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8대8로 팽팽히 맞선 연장 12회 초 투아웃 2, 3루 위기에서 KT의 베테랑 내야수 박경수가 그림 같은 호수비를 펼칩니다.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으로 판정되고 두 팀은 5시간이 넘는 혈투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통합 4연패에 도전하는 프로배구 대한항공의 차기 에이스로 꼽히는 이준이 새 시즌을 앞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꾸준히 일을 하면서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지석 등 주축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면서 단 10명으로 나섰던 컵대회. 대한항공 3년차 이준은 주전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못 보여주면은 또 이제 기회가 다시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겠다. 부담감을 이기고 활약한 스스로에게 매긴 점수는 7, 80점. 7,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제가 더 큰 선수가 되고 인정받으려면 리시브까지 완벽하게 하는 선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미 감독의 기대를 받는 차기 에이스라는 평가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고 또 그런 선수가 되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 이제 뭐 승석이 형이나 지석이 형 같은 그런 존재감이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잠깐 반짝하기보다는 꾸준히 일을 하면서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팀에 꾸준히 일을 하면서 좀 보이진 않지만 좀 꼭 팀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프로 입단 뒤 첫 해외 전지훈련지인 일본에서 동료들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준은 통합 4연패를 노리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별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가장 큰 목표고 그거에 제가 이제 좀 잘 하다 보면은 이 별을 하나 더 딸 수 있지 않을까. 대한항공 화이팅! YTN 이준입니다.
아침엔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2.4도인데요. 낮에는 30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안개도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고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오후 늦게부터 비가 조금 오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는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20.2도, 대구가 18.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30도, 대구는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